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나는 극한의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국 로키 산맥의 척박한 고지대. 이곳은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최전계 중대 지모대 델타 포스 가로이의 훈련 기지입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고 그 안을 채우는 건 세상을 호령하는 힘을 가진 자들의 야성적인 눈빛이죠. 그 중에서도 아이린 코너 다타. 대위는 델타의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금발의 여전사, 완벽한 전술 능력과 타협 없는 지휘력. 그녀에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야 할 그녀의 팀에 단 하나의 이물질이 끼어듭니다. 바로 일본 육상자위대에서 파견온 조용한 군인 이노에 채의요시 1등 6조입니다. 델타 대원들의 시선은 일제히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동양인 군인. 그들은 이노우에를 자신들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귀찮은 짐짝으로 취급했습니다. 특히 아이린 코너 대위는 노골적으로 그를 투명 인간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노우에는 그저 시스템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떠맡은 무능력의 상징일 뿐이었죠. 그러나 곧 그들의 최고 정예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헬리콥터 추락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이 과연 어떤 비밀 병기를 숨기고 있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노우에 츠요시 침묵 속에 숨겨진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최강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작전 브리핑룸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의 강철은 영하의 고지대 기온 때문에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모여든 델타 대원들의 열기로 인해 습기가 서려 희미하게 빛났다. 대형 스크린에는 오늘 예정된 훈련의 작전 지도가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목표는 해발 3,000m에 위치한 악마의 이빨이라 불리는 험준한 능선에 설정된 가상적 기지였다. 헬리콥터를 이용해 은밀히 침투하고 목표를 공격 후 회수하여 복귀하는 고난도의 임무였다. 이는 단순히 체력이나 사격수를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 전술적 이해도와 지휘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아이린 코너 대위는 단상 앞에 서서 작전 지도를 매서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강인한 체격과 흔들림 없는 푸른 눈동자는 팀 전체에 완벽한 통제력을 주입하는 듯했다. 침투 지점은 악마의 이빨 능선이다. 바람과 급변하는 기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전원 긴장을 늦추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확했다. 그녀는 각 대원에게 임무를 할당하며 시선을 차례로 따라갔다. 라이언은 선두에서 경로 확보를, 마크와 잭은 좌우 경계를 담당하게 했다. 그녀는 중앙에서 전체 지휘를 맡기로 했다. 그녀의 시선은 순조롭게 팀원들을 훑었지만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이노우에 츠요시 1등 6조에게는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았다. 마치 그 공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혹은 무시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처럼. 아이린에게 이노우에는 자신의 완벽한 팀을 오염시키는 유일한 흠집이었다. 그녀의 팀은 세계 최강을 자부했으며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스위스 시계처럼 완벽해야 했다. 상부의 지시로 마지못해 떠맡게 된 이 조용한 동양인 군인은 그녀의 자존심과 전문성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노우에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노우에 1등 6조는 후방 지원 및 경계를 담당한다. 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과 같았다. 전개 대원들이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 그저 짐이 되지 말고 따라오라는 노골적인 압력이었다. 이노우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침묵만을 담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대원들은 장비 점검을 위해 경납고로 이동했다. 각자의 중화기, 통신 장비, 생존 키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잭이 자신의 소총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이노우에에게 다가갔다. 어이, 재패니즈. 이런 진짜 총은 만져본 적 있나? 너희 나라에서는 장난감 총으로 훈련한다던데 정말이야? 잭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껄껄거렸다. 이노우에는 말없이 응답했다. 그는 잭의 조롱을 무시한 채 자신의 89식 소총을 집어들었다. 소총은 잭의 눈앞에서 소리도 없이 분해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완벽하게 조립되었다. 그의 손가락 움직임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오차 없는 정확성을 자랑했다. 숙련도를 넘어선 마치 악기와 교감하는 연주자의 움직임 같았다. 잭은 잠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겨우 총분해 조립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은 델타 대원들의 오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곧 출동 시간이 되었다. 거대한 이중 프로펠러를 가진 다목적 전술 헬리콥터 블랙호크가 굉금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익숙한 듯 차례로 탑승했고 이노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조용히 올랐다. 육중한 기체가 몸을 들어 올리자 기지 풍경이 발 아래로 빠르게 멀어졌다. 헬기 내부는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 서로의 표정만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침묵의 왕국이었다. 아이리는 창밖의 풍경을 차가운 얼굴로 응시했다. 끝없이 펼쳐진 설산의 파노라마는 신의 조각품처럼 웅장했고 그 앞에서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런 극한의 자연을 정복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문득 이노우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도 흥분도 아닌 그저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 아이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숙련된 전문가의 증거가 아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무지 우츠의 산물이라고 단정했다. 델타 대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여전히 이방인을 비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조국에 대한 긍지와 타자에 대한 명백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단순한 풍경 감상을 넘어 창밖의 구름의 흐름과 산맥의 윤곽을 좇고 있었다. 그는 바람의 방향, 구름의 밀도, 기체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온몸으로 감지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에서 생존하며 몸에 밴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었다. 그리고 그의 본능이 미세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하다. 악마의 이빨 능선이 시야에 들어올 무렵이었다. 갑자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긴급하게 들려왔다. 계기판에 이상 신호, 원인 불명. 그 말이 증명이라도 하듯
육중한 기체가 순간적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헬기 내부는 순식간에 금속성의 소음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이린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상황을 보고하라. 알 수 없습니다. 대동력 개통 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어가. 조종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블랙호크는 거대한 새가 날개가 꺾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고도를 잃기 시작했다.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며 기내를 붉게 물들였다. 창밖의 설산 풍경이 빙글빙글 회전하기 시작했다. 젠장, 추락한다. 전원 충격에 대비해. 라이언의 절규와 함께 헬기는 맹렬한 속도로 곤두박질 쳤다. 아이린과 베테랑 대원들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혹과 공포가 떠올랐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강철 기계의 반란 앞에서 무력했다. 블랙호크는 거대한 쇳덩이가 자유낙하하듯 맹렬한 속도로 고도를 잃었다. 기체는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곤두박질 쳤다. 기내를 가득 채운 금속성 비명과 함께 프레임이 뒤틀리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모든 이의 고막을 찢어발겼다. 산산조각 난 듯한 소음의 아수라장 속에서 아이린 코너 대위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명백한 공포의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베테랑이었지만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인 기계의 반란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들이 아무리 세계 최강을 자부하더라도 이곳은 자연과 기계적 결함이라는 압도적인 힘이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고정시키고 상황을 주시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이언의 절규는 소음에 묻혀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젠장, 모두 충격에 대비해. 창밖에 눈 덮인 산본구리는 혼란스럽게 회전하며 곧 닥쳐올 충돌의 잔혹함을 예고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날카롭게 솟아있는 암석들과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눈이 쌓인 절벽뿐이었다. 이대로라면 기체는 산산조각 날 것이고 전원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 끔찍한 혼돈 속에서도 이노우의 체의요시 1등 6조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다. 그는 시트벨트를 단단히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기체의 진동과 소음에 집중했다. 엔진에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폭발음, 프로펠러가 허공을 가르는 절박한 비명, 기체 프레임이 비틀리며 내는 미세한 신음소리까지. 그는 마치 병든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는 의사처럼 문제의 근원을 탐색하고 있었다. 수년간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며 키워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동물적인 직감과 숙련된 기술자의 통찰력이 결합된 행위였다. 조종사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다. 착륙할 곳을 찾아. 어디든 좋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뾰족한 바위와 절벽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기적처럼 작은 분지가 시야에 포착되었다. 협곡들 사이에 기묘하게 형성된 평탄한 지형이었다. 저기다, 저길 향해. 조종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헬기의 기술을 분지 쪽으로 돌렸다. 기체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눈 덮인 지면을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뒤집혔고 찢어지는 듯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기체는 눈밭을 수십 미터 미끄러진 후에야 겨우 멈춰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극도의 침묵 속에서 아이린이 가장 먼저 의식을 되찾았다.
전신이 고통스러웠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고통을 압도했다. 전원 무사한가, 부상자를 확인하라, 기적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 정도의 부상이었다. 최신의 헬기의 견고한 기체, 숙련된 조종사의 마지막 순간의 초인적인 조종 실력, 그리고 깊게 쌓인 눈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다. 아이린은 안도와 경악이 뒤섞인 감정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곧 절망적인 현실이 덮쳐왔다. 통신 불능입니다.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통신병 마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 있었다. 사방은 눈 덮인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이 타고 온 블랙호크는 날개 하나가 부러진 채 지면에 흉물스럽게 박혀 있었다. 아이린은 조종사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기체 상태는? 조종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얼굴은 기름때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최악입니다. 엔진 동력 개통과 전자 제어 장치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다시 날 수 없습니다. 델타 대원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전투원이었지만 현대전에서 보급과 지원이 끊긴 보병은 고립된 늑대 무리와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는 생존 자체가 험난한 싸움이 될 터였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보라를 쏟아낼 듯 회색빛이었다. 아이린은 겉으로는 냉정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들의 완벽함이 자연의 변덕과 기계의 결함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아이린 코너 대위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먼저 기체 주변에 임시 캠프를 구축한다. 비상 식량과 생존 키트를 확인하고 주변 지형을 정찰하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한 안정감을 주었고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헬기에서 비상 물자를 꺼내고 눈을 단단하게 뭉쳐 바람을 막는 방벽을 쌓았다. 그 사이 조종사와 부조종사 그리고 팀의 장비 담당 전문가인 마크는 부서진 헬기에 매달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메인 엔진 커버를 열고 복잡하게 얽힌 배선과 파이프를 들여다보며 필사적으로 고장 원인을 찾으려 했다. 마크는 델타 내에서도 손꼽히는 장비 전문가였지만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헬기 엔진 앞에서 그의 지식은 무력했다. 보면 볼수록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굳어갔다.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망가졌어. 핵심 부품이 날아간 게 틀림없어. 마크는 기름때 묻은 손을 내저으며 좌절감을 토로했다. 그의 포기는 팀 전체에 짙은 아문을 드리웠다. 세계 최강의 전투원들이었지만 그들을 지탱하던 현대 기술이 멈추자 그들은 한순간에 벌거벗겨진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기온은 급격히 곤두박질쳤고 격렬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헬기 동체에 몸을 기대며 추위를 피했지만 이대로 밤을 나는 것은 위험했다.
식량과 연료는 한정되어 있었고 구조 요청 신호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이린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완벽했던 작전 계획, 최강의 팀원, 최신의 장비, 그 모든 것이 자연의 변덕과 기계의 결함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이노우에가 천천히 헬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좌절감에 지쳐있는 마크와 조종사들을 지나쳐 열린 엔진 커버 안을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복잡한 기계 부품들을 마치 해부를 보듯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부서진 기계를 앞에 두고 절망하는 대신 그것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듯했다. 이노우에가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잭이 콧방귀를 뀌었다. 어이, 거기서 뭘 보고 있나? 기도라도 올리면 헬기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의 비아냥에 지쳐있던 다른 대원들도 헛웃음을 흘렸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 동양인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시선이었다. 이노우에는 그들의 조소를 개의치 않고 한참 동안 엔진 내부를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소음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명확하게 들렸다. 제가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까?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은 것 같았다. 마크는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네가 본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노우의 대답에 대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우리 팀 최고의 장비 전문가도 포기한 물건이라고. 그걸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잭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이빨처럼 이노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이노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이린을 응시했다. 최종 결정권은 지휘관인 그녀에게 있었다. 아이린은 차가운 눈으로 이노우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스트레스와 추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노우에의 제안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팀의 전문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정말 당신이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조롱이 노골적으로 배어나왔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노우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아이린의 자존심을 긁었다. 그녀는 크게 분노하며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어처구니가 없군. 좋아요. 해보세요. 구경이나 해줄 테니.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이 쇠붙이를 다시 날게 한다면 제가 당신의 아이라도 임신해 줄게요. 어때요? 그녀의 폭언에 주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같은 군인에게, 그것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 수위를 넘는 발언이었다. 잭과 라이언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노우에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이 정도의 인격적인 모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모두가 이노우에가 분노하거나 최소한 굴욕감에 얼굴을 붉힐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린의 불타는 듯한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맞바라볼 뿐이었다. 잠시의 침묵 후 이노우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알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이노우에는 몸을 돌려 헬기 엔진 쪽으로 향했다. 그의 등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는 전문가의 침착함만이 느껴졌다. 그 모습에 아이린은 오히려 자신이 모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폭언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노우에는 마크에게서 공구 상자를 건네받았다. 그는 여러 공구들을 잠시 응시하더니 극히 기본적인 몇 개의 도구만을 챙겼다. 정교한 진단 장비나 복잡한 분석 도구는 없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직전에 메스만을 고르듯 최소한의 도구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그의 행동에 배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좁은 엔진실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델타 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린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이노우에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는 그가 몇 분 안에 포기하고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저 오만한 동양인에게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노우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기계 장치 속에서 마치 미로를 찾는 탐험가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놀림은 신중하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기름에 절은 부품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귀를 가까이 대어 소리를 들었으며 심지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까지 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행위를 넘어 마치 죽어가는 생명체를 진찰하는 의사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는 부서진 겉모습 너머 기계의 생명선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협화음과 통증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델타 팀원들이 최첨단 분석 장비로도 찾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주변은 급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린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서서히 번져갔다. 그녀의 팀원들은 추위에 떨며 웅크렸지만 이노우에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공정단 대원이 아니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에서 그는 하이타 마고의 무와이 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주변의 도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부서진 장비를 되살려내는 기발하고 천재적인 능력 때문이었다. 그는 뛰어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장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정비 능력을 겸비한 독보적인 인재였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항공정비사로 살았던 인물이었고 이노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던 것이다. 그의 손길은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일종의 본능과 영감에 가까웠다. 폭설이 맹렬하게 몰아치는 가운데 1시간이 흘렀다. 아이린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만약 이노우에가 실패하고 이 임시 방편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이노우에가 마침내 엔진실에서 천천히 몸을 빼냈다. 그의 얼굴과 손은 온통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조종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엔진을 다시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말에 조종사는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뭘 했다고 그러는 건가? 어쨌든 시도해 주십시오. 이노우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이린은
여전히 불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여 조종색에 지시했다.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지만 저 남자의 오만한 주장의 결말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조종사는 반신반의하며 조종석에 앉아 시동 절차를 시작했다. 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헬기를 지켜보았다. 덜컹. 처음에는 미약한 소음과 함께 기체가 가볍게 떨리는 정도였다. 제게 입가에 조롱의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나. 그러나 이내 크르릉.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포효하듯 헬기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꽁! 블랙호크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힘차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강력한 바람이 불어 닥쳤고 주변의 눈을 흩날렸다. 헬기는 다시 생명을 되찾은 것이다. 델타 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조종사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맙소사, 전부 정상이야.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아이린 코너 역시 충격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푸른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름때 묻은 얼굴로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노우에 츠요시를 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그 시선 속에서 아이린은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와 같은 약속을 떠올렸다. 제가 당신의 아이라도 임신해 줄게요. 오만과 경멸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소생한 블랙호크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델타 대원들의 자존심이 가루가 되는 소리였고 아이린 코너에 얼어붙었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블랙호크가 되찾은 생명력으로 하늘을 가르는 동안 헬기 내부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륙전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방인을 경멸하던 소란스럽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델타 대원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내다보았지만 그들의 신경은 모두 기체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노에 츠요시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름때 묻은 손을 천으로 닦고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동네 자전거포 아저씨가 자전거를 수리한 것처럼 태연했다. 그 평온함은 오히려 그들의 굴욕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했던 문제의 근원을 저 남자는 단지 몇 가지 간단한 도구만으로 해결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차이였고 그들이 감히 알 수 없는 깊이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아이린의 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휘관으로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고동쳤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내뱉었던 폭언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노우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경멸, 조롱, 아니면 동정. 그 어떤 것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최초의 패배가 적과의 싸움이 아닌 오만함으로 점철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헬기가 기지에 착륙하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근무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통신이 두절되었던 헬기가 그것도 멀쩡히 비행하여 돌아왔으니 경악할 만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노우에 츠요시의 이름은 더 이상 짐짝이나 동양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죽은 헬기를 소생시킨
마법사 혹은 미스터리로 불리기 시작했다. 곧바로 아이린 코너 대위는 톰프슨 대령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톰프슨 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린 코너. 아이린이 거수경례와 함께 자리에 앉자 톰프슨 대령이 입을 열었다. 오늘 사고에 대해 들었다. 조종사들의 보고와 정비팀의 1차 점검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아이린에게 내밀었다. 정비팀의 소견은 단순한 기체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외부 충격이나 물리적 손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핵심 부품 여러 곳에서 통상적인 마모나 고장과는 다른 양상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노우에 츠요시 1등 6조가 헬기를 수리했다고 보고했다.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아이린은 한순간 머뭇거렸지만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숨길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하고 느꼈던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비범한 관찰력과 망설임 없는 손놀림, 기계와 교감하는 듯한 모습까지. 톰프슨 대령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들었다. 그렇군. 그는 공정단원이지 항공정비사는 아닐 텐데. 저희가 알던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아이린은 인정했다. 코너. 이노우에 1등 6조를 내 집무실로 데려오게. 잠시 후 이노우에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곳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그리고 정비팀장까지 동석해 있었다. 톰프슨 대령은 이노우에게 자리에 앉도록 한 후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질문했다. 이노우에 1등 6조, 오늘 일에 대해 들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위험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자네가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했던 것을. 모두의 시선이 이노우에의 입에 집중되었다. 이노우에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되새기는 듯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처음 엔진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기계적 결함에서 생기는 폭발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가 막혀 있거나 억제되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엔진 커버를 열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연료 공급 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예상대로 주입 펌프와 엔진을 잇는 커넥터의 잠금 장치가 매우 미세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정도였지만 그 미세한 틈새로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되었던 것입니다. 추락 직전의 진동으로 그 틈새가 더욱 벌어졌을 것입니다.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다고. 그건 정비 불량이 아닌가. 정비팀장이 발끈하며 나섰지만 톰프슨 대령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계속하게 이노우의 1등 6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의 메인 릴레이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노우에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속 파편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헬기 부품의 일부가 아닙니다.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이질적입니다. 이 작은 파편이 접점 사이에 끼어들어 신호 체계를 교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료 공급 불량과 전자 제어 장치의 오작동.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집무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시사했다. 사보타주, 사보타게, 고의적인 파괴 행위. 톰프슨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델타 포스 훈련 기지 내에서, 그것도 최신의 헬기를 대상으로 사보타주가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가 있음을 의미했다. 이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했나? 아닙니다. 좋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두 1급 비밀로 한다. 전원 명심하도록. 톰프슨, 대령은 모두를 퇴실시키고 아이린과 이노우에만을 남겼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코너 대위, 자네팀에 비공식 임무를 부여하겠다. 이 기지 내에 잠복한 유령, 즉 고스트츠를 찾아내게.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면 쥐는 꼬리를 숨길 것이다. 자네팀의 임무는 평소대로 훈련을 계속하면서 비밀리의 용의자를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이노우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노우에 1등 6조,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네의 그 비범한 눈이 필요해. 코너 대위팀에 합류하여 이번 조사를 함께 진행해주게. 이는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넘어선 문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걸려 있다. 아이린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라니.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쇼치 이타시마시타, 쟁지 이타시마시타. 알겠습니다. 이노우에도 잠시의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색한 파트너가 탄생했다. 한때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두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기 위해 등을 맞대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파트너가 된 아이린과 이노우에의 은밀한 작전이 개시되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소처럼 훈련을 계속했지만 눈빛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적을 좇는 사냥꾼이었다. 아이린은 무의식 중에 이노우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했지만 목숨을 빚진 경험과 그의 비범한 통찰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장해제되고 있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이노우에는 단호하게 답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겠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사고 헬기가 보관된 경납고로 향했다. 이노우에는 맹수가 먹이를 관찰하듯 기체 주변을 천천히 돌며 예리한 눈으로 살펴봤다. 그의 시선은 연료 주입구 근처의 미세한 흠집에 멈췄다. 그가 특수 라이트를 꺼내 그곳을 비추자 자외선 아래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희미한 얼룩이 형광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름때가 아닙니다. 이노우에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특수한 화학 약품의 흔적입니다. 범인은 이 약품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약화시키고 미세한 틈을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품은 자연 증발하지만 미량의 성분은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의 분석은 이미 다음 단계를 추적하고 있었다. 화학 물질의 흔적은 곧바로 기지 내 연구소로 보내져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다음 단계는 정비 기록과 인원 출입 기록이 보관된 자료실이었다. 수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속에서 바늘 하나만큼의 단서를 찾아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깊은 밤 자료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형광 등의 미약한 잡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침묵을 깬 것은 아이린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기계에 대해 잘 아는 거죠?
그녀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항공 정비사로 지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놀이터는 경납고였고 장난감은 렌치와 드라이버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솔직하게 대하면 인간보다 훨씬 상대하기 편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아이린은 처음으로 그의 인간적인 일면을 엿본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금 부끄러움을 느꼈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때 헬기 앞에서 했던 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 진심으로 어리석었어요. 당신을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노우에는 마침내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이전과 같은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도 대위님을 오해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예. 대위님은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강철 같은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때로는 그 뜨거움이 이성을 녹여버리기도 하지만 그의 말은 정확히 그녀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아이린은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이 되어 얼굴을 붉혔다. 그와의 대화는 항상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바로 그 순간, 팡! 자료실 밖 복도 쪽에서 희미한 총성과 함께 건물이 살짝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거의 동시에 자료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젠장, 아이린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 순간 이노우에는 이미 그녀의 팔을 잡아 거대한 책장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맹수와 같았다. 정전이 아닙니다. 기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이미 암흑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허리 홀스터에서 소음기 서프레서가 장착된 권총을 뽑아들었다. 복도에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적인 군화 소리가 아니었다. 소음을 최소화한 특수 전투 부츠를 신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이 자료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린과 이노우에였다. 자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음기를 장착한 무장한 불심자 2명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중화기는 한치의 틈도 없이 암흑 속을 훑고 있었다. 아이린은 숨을 죽이고 반가쇠를 당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노우에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책을 반대쪽 구석으로 힘껏 던졌다. 퍽! 소리가 난 쪽으로 불심자들의 시선과 총구가 동시에 향했다. 그 찰나의 순간 이노우에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의 몸은 하나의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불심자의 목을 팔로 조이는 동시에 그 남자가 총을 든 손을 비틀어 다른 불심자를 향해 반가쇠를 당기게 했다. 픽! 소음이 걸러진 총성이 낮게 울렸고 또 다른 불심자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노우에에게 붙잡혔던 불심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목은 이미 꺾여 있었다. 모든 것이 불과 2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이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훈련된 군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없이 많은 실전을 경험하고 살상 기술을 몸의 일부로 체득한 그림자 속의 암살자 움직임이었다. 괜찮습니까? 이노우에가 그녀를 향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두 사람을 살해한 인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어서 여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놈들의 본대가 오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더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자료실의 뒷문에서 비상 통로로 빠져나왔다. 기지 전체는 경보음과 총성으로 아비규환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린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던 이노우에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그는 죽은 기계를 되살리는 천재적인 기술자였으며 동시에 어둠 속에서 적의 숨통을 끊는 냉혹한 전사였다. 결국 아이린과 이노우에의 공조로 배신자 아바 에브너스 소령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기지의 보급 및 군수물자 총책임자였으며 이노우에의 추측대로 가장 믿을 만한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 에브너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움직이지 마, 에브너스. 모든 것이 끝났다. 아이린이 소리쳤다. 그러나 에브너스는 순순히 투항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인근의 부하를 인질로 붙잡았다. 바로 그때 탕!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탄이 정확히 인질의 이마를 관통했다. 충격으로 에브너스까지 땅에 쓰러졌다. 말도 안 돼. 에브너스는 자신의 부하가 눈앞에서 살해당하자 공포에 떨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입막음이었다. 그를 움직이던 배후 세력이 실패한 그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다. 아이린은 에브너스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았지?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에브너스는 피를 토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패배자의 절망과 함께 거대한 존재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말해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아르고스, 아르굿. 우리는 아르고스 같다. 그 이름을 입에 담은 에브너스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급속도로 사라져갔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노우에를 보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너, 유령, 그 작전에서 살아남았을 줄이야. 그 말을 끝으로 에브너스는 숨을 거두었다. 아이린은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노우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과거와 이 거대한 음모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상황은 일단 수습되었지만 기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망을 모으던 장교가 배신자였고 기지 내에서 대규모 교전까지 벌어졌으니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이 도착하여 기지는 이중의 감시 체제 아래 놓였다. 동료를 의심하고 상사를 불신하는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아이린의 팀은 영웅으로 취급받았지만 동시에 잠재적 용의자로서 수십 차례의 신문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음모의 실체를 밝혀낸 내부 고발자인 동시에 그 음모가 싹트는 것을 방치한 책임자라는 이중의 잣대에 갇혔다. 조사의 톱니바퀴는 겉돌기만 할 뿐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 아르고스는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에브너스 소령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군수품을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단정되었고 기지 내 교전은 외부 용병 집단과의 우발적인 충돌로 축소되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거대한 진실은 관료주의라는 두꺼운 양탄자 아래에 덮여버렸다. 시스템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인 꼬리 자르기를 택했다. 이노우의 츠요시는 조사단에게 가장 까다로운 존재였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진술했지만 자신의 추측이나 직감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그는 이미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유령이었다.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는 뼛속까지 맹세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노우에는 홀로 훈련장의 가장 높은 철탑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인식표 군번줄과 쥐어져 있었다. 그가 유령으로 불리게 된 모든 동료를 잃고 자신마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던 끔찍한 날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에브너스는 그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르고스는 그 작전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이노우에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을지도 모른다. 그때 철탑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린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단순한 동료나 파트너를 더 다시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에브너스가 말했던 그 작전은 뭐예요? 아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노우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은 작전입니다. 동료, 명예, 그리고 저 자신도 공식적으로는 저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작전 목표는 비밀 반군 조직의 수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죠. 우리 팀은 정체불명의 적에게 포위당했고 한 명 또 한 명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시신을 뒤로 하고 홀로 살아남았고 깨달았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팔아넘긴 것이다. 아마도 그 배후에 아르고스가 있었겠죠. 그들은 제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팀은 저 때문에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아이린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델타포스를 공격했고 내 부하들을 위협했어요. 이제 이것은 나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인식표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아르고스라는 유령의 정체를 밝히고 당신의 동료들과 내 부하들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노에는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얼마 후 혼란의 시간이 지나자 톰프슨 대령이 아이린과 이노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제대하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군.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놈들은 내 군복을 벗겨갔지만 내 명예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나는 아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을 마주보았다. 국방부는 자네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할 걸세. 이노우의 1등 6조는 영군 미군에 특별히 편입되어 대테러 분석팀의 핵심 요원으로 발탁될 걸세. 자네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지. 하지만 그건 자네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속셈일세. 그리고 코너 대위, 자네에게는 새로운 비밀 임무부대의 지휘권을 맡기려 할 걸세. 아르고스의 실체를 추적하라는 명목해 말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자네를 이용하여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자신들의 관리해 아르고스의 꼬리만 쫓게 하려는 속셈일세. 그래서 나는 자네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하네. 톰프슨 대령은 책상 서랍에서
2개의 위조 신분증과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공식적으로 이노우의 1등 6조는 교환 훈련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고 코너 대위는 이번 일의 충격으로 군을 떠나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알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들은 유령이 되는 거다. 시스템 밖에서 놈들의 눈이 닿지 않는 암흑 속에서 진정한 사냥을 시작하게. 이 USB 안에는 자네들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정보가 들어있네.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제안이었다. 국가의 보호를 떠나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고독한 그림자가 되라는 말이었다. 실패하면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세상은 그들의 공적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린과 이노우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는 같은 대답이 쓰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와서 안전한 우리 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따르겠습니다. 쇼치 이타시마시타. 챙즈 이타시마시타.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다음 날 새벽,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이었다. 아이린은 그들의 운명을 바꾼 그 블랙호크가 놓여있는 경납고를 찾았다. 수리를 마친 헬기는 언제든 다시 대공으로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일 떠난다고 들었어요.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아이린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금발을 푼 그녀는 강인한 델타 포스 대위가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경멸에서 시작된 만남, 절망 속에서 싹튼 신뢰,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확인한 연대감, 그 모든 감정들이 침묵의 강을 흘러갔다. 아직 당신에게 갚지 않은 빚이 있어요. 아이린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헬기 앞에서 했던 그 끔찍한 약속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최악의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이노우에는 그녀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난도 조소도 없었다. 오직 따뜻하고 깊은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그 약속은 이미 이행되었습니다. 예? 대위님은 저를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으로 살아가던 저를 다시 심장이 고동치는 인간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 동료들의 복수를 할 이유를,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아이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내뱉었던 오만의 말이 그의 입을 통해 구원의 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아닙니다. 이노우에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길을 걷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저의 아이를 임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은 약속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 가혹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서로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평범한 아침이 찾아왔을 때 함께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남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것은 프러포즈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아이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약속할게요. 약속해요, 츠요시.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찾았다. 차가운 경납고 속에서 나눈 키스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녹이고 미래의 모든 시련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신성한 맹세와도 같았다.